이어서 근무표 관리부터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인적자원 관리의 제일 첫 단계가 직무 관리, 그 다음 단계 확보, 개발, 보상, 유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여러분 확보 관리에서는 인적자원을 계획해서 모집해서 선발해서 배치하는 거고요. 배치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근무표 관리인 거예요. 우리 근무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무표는 그러니까 인적자원 관리로 보자면은 우리가 사실은 확보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을 확보해서 배치를 했다면은 배치한 결과물이 근무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재 봅시다. 우리가 근무표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근무표 작성할 때는 우리가 휴가라던가 공휴일이라던가 결근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작성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비상상태, 예기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도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서 작성해야 될 거고요.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공휴일이라던가 휴가라던가 비번 같은 것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작성해야 될 거고, 네 번째로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근무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15일 이전에는 우리 14일 이전 15일 이전에는 제시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직 안에서 일하는 구성원은 우리가 조직의 업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우리가 일도 있고 개인의 만족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15일 이전에는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 직원을 이동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임의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해야 되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서 이동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결근의 이유도 점검해야 될 거고, 그 밖에 우리가 근무표 작성할 때는 업무량에 대한 직급별 직원의 비율의 변화를 최소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근무표 작성할 때마다 인원의 변화가 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의 변화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재주형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 작성했으면은 이게 무조건 고정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조정하는 과정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등등등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근무표 작성할 때 유의사항에서 유념해야 될 것이 우리가 조직의 생산성만 높이도록 근무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만족도도 고려되도록, 의견이 반영되도록 우리가 만족도를 고려해서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방법에 따른 근무표의 형태에서 제목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근무표 방법입니다. 근무표 작성 방법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근무표를 작성하는 방법은요.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근무표 작성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근무표 작성 방법이 여기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우리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근무표 작성에 대한 권한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우리가 직권적 근무표. 여러분들 직권적 근무표는 우리가 중앙에서 모든 간호단위에 대한 근무표를 다 작성하는 방법이죠. 중앙화된 근무표 작성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권적 근무표 작성이라는 것은 간호단위마다 간호단위에서 일하는 구성원에 대한 근무표를 수간호사가 작성하는 방법이 분권화된 방법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가 근무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근무표. 요거는 수간호사가 근무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을 해서 근무표 작성하는 방법을 자가 근무표라고 그럽니다. 근무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로 구분한 거냐면 근무표 작성 권한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중앙에 있는가, 그다음 간호단위 수간호사에게 있는가, 요거는 간호사들끼리 협동해서 근무표 작성하는 거에 따라서는 직권적, 분권적, 자가 근무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또는 근무표를 어떻게 구분하기도 하냐, 면은요, 우리가 근무표 작성할 때 일정 기간에 대해서 근무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가 되풀이되도록 근무표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주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기적 근무표 작성법 있겠고요.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근무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일정 주기에 따라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작성되면 계속 되풀이되도록 하는 것이 주기적 근무표. 요거하고 딱 대비적인 것이 뭐냐면 가변적 근무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한 번 작성돼서 되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근무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기적, 가변적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떻게 구분하기도 하냐면 우리가 간호사의 업무는 데이번, 이브닝번, 나이트번 이렇게 있잖아요. 요 근무변에 계속 돌아가도록 근무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간호사는 데이번만 딱 고정되고 이런 식으로 고정으로 우리가 근무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무표 작성 방법을 어떻게 분류할 수도 있냐면 우리가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순환번표예요. 순환번 우리가 근무번이 순환되도록 작성하는 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하고 딱 대비적인 것이 어느 한 근무만 딱 고정되도록 근무표 작성하는 거죠. 고정, 번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무표 작성 방법을 우리가 직권, 분권적, 자가근무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주기적, 가변적 분류하기도 하고 순환번표냐, 고정번표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준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문제가 어디서 나왔던 걸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나왔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권적, 분권적 요거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주기적. 뭐 통계낸 건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권적이 나오면 분권적과 분권적이 나오면 직권적 이렇게 대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비교해 주시고 주기적이 나오면 가변적과 가변적이 나오면 주기적과 이렇게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로 많이 다뤄지는 게 요것이 주로 많이 다뤄집니다. 직권적, 분권적, 주기적까지가 주로 많이 다뤄지고요. 나머지 이런 근무표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교재에 갑시다. 직권적 근무표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된 방법이니까 우리가 최고관리자가 모든 간호사에 대한 근무표를 우리가 최고관리자가 작성하는 방법을 직권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장점은 정책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최고관리자가 모든 간호단위에서 일하는 간호사에 대한 근무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호단위마다 수간호사가 근무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일선 관리자들의 그 근무표 작성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관리자가 다 작성하기 때문에 일선 관리자, 즉 수간호사에 대한 우리가 시간 비용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 부담도 줄여줄 수 있고, 이런 건 장점이 되는 거죠. 근데 단점은 여러분들 중앙에서 작성할 때는 뭐 A 간호단위에 A, B, C 간호사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인 고려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정책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고려는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수간호사의 책임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우리가 업무 능력을 개발할 수는 없다는 것은 또 단점입니다. 우리가 근무표 작성에 대한 능력은 또 개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인 거죠. 그 다음에 분권적 근무표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직권적에 딱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권적도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직권적에 딱 대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근무표를 구분할 때 주기적, 가변적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한 번 작성되면 되풀이 되는 것. 가변적은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근무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기적 근무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 여러분들 주기적 근무표는 한 번 작성되면 계속 되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언제 휴일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우리가 조직의 요구하고 개인의 휴식을 위한 요구, 우리가 조직과 개인의 요구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 근무표에 대한 정책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 되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으로 보자면은 조직에 어느 정도 정책을 반영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 미리 휴일을 알기 때문에 개인의 요구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조직과 개인의 요구를 어느 정도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장점. 거기다가
우리 주기적인 근무표 작성할 때는 공평하게 근무번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무 시간이 공평하게 배분된다는 장점, 그리고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라는 것, 이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장점으로는 그런 장점도 있겠고요. 거기다가 환자 간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계속 되풀이해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미리 근무표를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획해서 개인 생활을 함에 따라서 결근율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미리 알 수 있다는 면에서 결근율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일단 한번 작성되면은 변경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 즉 융통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틀에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되풀이되는 거기 때문에 규제받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른 만족도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 근무표는 그런 거고요. 우리가 가변적 근무표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직원 수의 증감이 가능한 근무표를 얘기하는 거죠. 이 주기적에 딱 반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변적 근무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 우리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도 있고, 융통성도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인력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 근무표의 단점이 가변적에서는 장점이 될 거고, 주기적 근무표의 장점은 우리가 가변적 근무표에서는 단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나오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무표 작성 방법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일단 지금까지는 이게 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비교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어디로 가냐면 경력 개발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경력 개발. 여러분들 경력 개발은 인적 자원 관리 중에서도 개발 관리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앞에서 개발 관리로 인사고과를 봤잖아요. 인사고과도 업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사고과를 통해서도 업무 능력 개발할 수 있고, 경력 개발 제도를 통해서도 업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력 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요 경력 그죠? 개발. 여러분들 경력 개발이라는 것이 우리 조직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경력 개발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이 경력 사다리, 우리 임상계단 제도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경력 사다리 제도가 우리의 대표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경력 사다리 또는 임상계단 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우리가 승진을 하더라도 업무 능력을 다 갖췄다고 볼 수 없어요. 자동 승진 체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경력 사다리 제도는 뭐냐면 우리가 승진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할 때 어떤 업무 능력을 갖췄을 때 승진도 하고 보상도 하고 하는 제도를 경력 사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력 사다리 제도는 업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승진을 위한, 우리가 승진도 능력에 따라서 승진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고, 보상도 업무 능력에 맞게끔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력 사다리 제도는 경력 개발뿐만이 아니라 보상 관리라던가 또 승진 관리하고도 관련성이 있다더라는 것.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자동 승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 능력을 갖췄을 때 승진되고 보상도 올라가는 제도가 경력 사다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 우리 교재에 쭉 써 있는데 그거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교재에 설명되지 않았지만 이 경력 프로그램의 우리의 장점은 뭐냐? 장점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업무 능력을 갖췄을 때 승진도 하고
또 보상도 이루어지도 하고 함으로써 업무 능력도 더 개발하는 제도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장점으로는 업무 능력 개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업무 능력에 맞게끔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장점이 되겠죠. 단점으로는 여러분들 자동 승진보다는 이 경력 사다리 제도를 통해서 승진하는 거 하도록 하는 제도가 우리가 업무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들고 어떤 기술도 필요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개념하고 필요성에 서놨는데 그것도 읽어보셔야 되지만 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게 경력 사다리 제도다. 우리가 경력 개발과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보상 관리, 승진 관리와도 관계 있다는 것. 그다음에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장점이 있겠는가, 단점이 있겠는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그런 장단점 정도를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직원 훈육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직원 훈육. 우리가 직원 훈육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우리 인적자원관리는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우리가 뭐하고 관계있냐면 유지관리하고 관계 있어요. 유지관리. 여러분들 인적자원관리 중에서 유지관리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조직 구성원으로서 행동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직원 훈육입니다. 여러분들 직원 훈육이라는 것은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조직 생활에 맞는 행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 유지관리 내용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밖에도 우리가 유지관리 내용으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유지하기 위한 결근이라던가 우리가 이직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노사 간의 관계를 협조적인 관계로 잘 유지하기 위한 우리가 노사 관리라던가 노사 관계 관리라던가 이런 것 등등등이 유지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중에서 요 직원훈육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직원훈육이라는 것은 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조직 생활에 맞는 행동으로 수정해 주려고 하는 그 관리 활동을 직원훈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원훈육은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조직 생활에 맞는 행동으로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사람 행동을 유지한다고 해서 인적자원관리에서는 유지관리로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서 다뤄져도 되냐면 우리가 조직생활에 맞지 않는 행동을 수정 조치하는 거니까 통제에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통제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훈육은 인적자원관리에서 다뤄지기도 하고 통제관리에서 다뤄지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행동을 유지한다. 조직생활에 맞게 유지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라고도 그러는 거고요. 행동을 수정 조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관리에서 다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훈육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 보도록 하죠. 이것도 순서를 일단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훈육 과정은 특별한 경우를 아니라면 이런 단계를 반드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간호사가 환자 안전에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정직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 아니라면은 우리가 훈육 과정은 대체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우리가 과정을 보자면 제일 첫 단계가 면담, 상담하고 그 다음에 상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행동이 교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구두로 경고를 할 거고 구두 경고에서도 행동이 수정되지 않았다. 서면 견책을 할 거고 여기서도 수정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직, 그 다음 단계가 해고 이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훈육은 이런 그 과정에서 가급적이면은 낮은 단계에서 행동이 교정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훈육의 효과는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훈육의 효과로 넘어가도록 하죠. 훈육의 효과는 우리가 다시 그러한 그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계속 나타난다. 행동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로는 우리가 처벌하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처벌 효과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훈육은 가급적이면 예방이나 개선 효과를 보도록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훈육 시에 과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훈육은 꼭 필요하지만 훈육이 잘못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역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육할 때 과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즉 훈육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문제로 몇 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훈육할 때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수정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계속 그 잘못된 행동을 놔둔다면 환자 안전에 우리가 환자 간호하는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신속하게 그래도 되는 거고 적절한 시점에서 훈육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훈육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위반 행동을 철저히 조사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훈육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그 훈육해야 될 행동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훈육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조사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위반 행동이 너무 심각해서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면 우리가 직원을 정직, 우리 위에서도 얘기했었죠.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훈육 과정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안전의 위협이 있다면 이 과정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정직한다는 거고요. 예, 그 밖에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호사마다 다 제각각 다르게 훈육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서 해야 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밖에도 뭐 등등등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 뭐 이 밖에도 상황을 고려해야 될 거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훈육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내용에 포함되는 직원 훈육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유지관리 안에 포함되는 결근과 이직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조직 구성원으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근과 이직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근율이 높게 되면 왜 문제가 되는가? 거기 결근의 문제점을 보자면 우리가 결근자를 대신해서 다른 직원이 시간에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손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근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고 또 사기도 많이 저하될 거고요. 그다음에 비번인 직원이 대신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결근율이 높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의 만족감도 다른 직원들의 만족감도 많이 떨어질 거고 결국 이것이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근율은 낮추도록 관리를 해줘야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근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는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직관리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직이 그 조직 구성원으로서 유지하기 위한 이직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 이직의 유형에서 나왔는데 그거 읽어보시고 이직의 그 문제점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직률은 이직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일단 시험 문제에서 이직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때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물을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직률이 높으면은 왜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직률이 높으면은 새로운 직원을 또 계획해서 모집해서 선발해서 또 배치하고 교육 훈련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소모가 있다는 거예요.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 이거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력자가 많이 그만두게 되면은 신입 직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수가 적게 나가서 우리 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또 뽑아야 되고 배치해야 되고 교육 훈련해야 되고 이런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면에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직률이 높으면은 그 직원의 사기를 많이 떨어뜨리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 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인력
뭐 업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늘 부족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직원의 사기를 많이 저하시키고 또 팀 기능, 구성원들이 계속 바뀌게 되면은 팀워크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또 관리자가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 이직률이 높게 되면은 일하는 사람의 만족감도 많이 떨어질 거고 우리가 조직으로 보자면 생산성도 많이 저하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에 대해서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는데 이 해결 방안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임금 관리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임금 관리. 그래서 우리 유지 관리에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뭐 중심으로 살펴봤냐면 직원 훈육하고 결근 이직 관리 중심으로 살펴봤죠. 여기서는 아무래도 문제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직원 훈육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고려해야 될 점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근과 이직 관리에서는 결근과 이직률이 높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해하셔야 되고 줄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게 있는가. 특히 지금까지 문제를 볼 것 같으면 이 이직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노사관계 관리는 요것도 유지 관리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가 보상 관리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갑시다. 보상.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임금 관리 이렇게 나왔는데요. 임금이라는 용어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가 뭐냐? 우리가 보상이라는 용어예요. 우리가 요 보상이라는 용어입니다. 보상. 이런 용어인데요. 여러분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은 그 노동력을 조직에 제공하고 나서 얻는 금전적인 것도 보상인 거고 금전적도 요거를 외적 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적인 보상도 보상인 거고 그 다음에 금전적이지 않은 거 우리 비금전적인 보상도 들어가는 거예요. 비금전적 보상도 우리 보상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직에서 내가 노동력 제공하고 나서 심리적으로 얻는 만족감 같은 거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얻는 보상 이런 것들도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에는 금전, 비금전 다 포함한다는 거고요. 요 금전적 보상은 또 어떻게 구분하냐면 직접, 간접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 직접 보상이 있겠고 간접 보상이 있겠죠. 여러분들 직접 보상에 들어가는 것이 임금인 거예요. 임금. 네? 우리가 보상, 금전 보상 중에서도 직접적인 보상이 임금 들어가는 거고, 요 간접 보상은 복리후생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복리후생, 복지제도 같은 것이, 복지제도는 비금전 보상이 아니고요. 금전 보상 중에서 간접 보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대보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직접 보상은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요 임금은 우리가 기본급이 있고 부가급이 있는 거죠. 기본급이 있고 부가급 이렇게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기본급.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급에 따라서 부가급도 달라지는 거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보상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기본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급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기본급에서 주로 요 기본급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본급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서 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분류체계 알아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특히 많이 나온다는 것.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뭐 생략은 했지만 우리가 요 비금전 보상, 즉 내적 보상, 심리적 보상, 요것도 보상에 속한다더라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재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임금에서 나왔잖아요. 임금은 금전 보상 중에서도 직접 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갖춰야 될 조건은 뭐냐? 일단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죠. 정확하고 전문직으로서 우리의 사회에서 품위 유지의 손상이 없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근무의욕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한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해야 돼. 복잡한 것보단 단순. 그다음에 안정성이 높아서 자주 변경되지 않는 게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의 구성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요 임금은 기본급이 있고 부가급. 우리가 부가급을 수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당이 있는 거죠. 요 기본급 같은 경우 우리의 기본급은
우리가 나머지 임금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기본급 설정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가? 여기서 대부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요 보상에서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기본급 설정 방법 여기 중요 표시해 두시고 요 기본급 설정 방법의 주요 방법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들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 요거 어디다가 메모해 두시자면은 여러분들 이 기본급을 설정할 때요. 예. 따로 요 기본급을 설정할 때 그 사람 중심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 중심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직무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이렇게 구분한다기보다 고정급이 있고요. 우리 기본급이 딱 고정급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고 변동급이 있어요. 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예, 고정급으로는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사람 중심, 그래요. 사람 중심, 인적 중심, 사람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고 요 사람 중심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급 설정할 때 이 일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기본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 중심의 기본급 설정 방법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연공급입니다. 연공급. 여러분들 연공급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기본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근속 연수가 다르다면 기본급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연공급 같은 경우는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기본급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 중심으로 기본급을 설정할 수 있는데 직무 중심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직무급이에요. 직무급. 여러분들 요 직무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직 안에서 우리가 직위마다 하는 업무, 직무들이 있잖아요. 조직 안에 어떤 직무들이 있는가 다 파악을 해서 직무끼리 서로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 직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직무를 평가해서 가치 평가해서 직무 중심으로 기본급 설정하는 방법이 직무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급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급이 달라지는 방법이 직무급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사람 중심, 직무 중심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 뭐냐면 누가 하는가 그리고 그 일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직능급입니다. 직능급. 그래서 직능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봉제 같은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능급 같은 경우에는 인적 특성, 그 다음에 직무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업무 능력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능력을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 설정될 때는 인적 특성과 직무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동양 쪽에서는 우리가 이 연공급이 가장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가장 중심이 돼요. 연공급. 그래서 만약에 직무급이 나와도 연공급하고 비교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능급이 나오더라도 연공급하고 비교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이 연공급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뭐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냐면 직능급으로 바꿔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무급이나 직능급이 나오면은 이거에 비해서 어떻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네, 요거. 그 다음에 변동급에 속하는 게 뭐냐? 요거는 성과급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간호사의 기본급은 성과급으로 설정되는 조직은 없겠죠. 그래서 요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 성과에 따라서 기본급이 달라지는 성과급 이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변동되는 변동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세 가지가 주로 나오고요. 간혹 가다가 얘가 소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연공, 직무, 직능급 이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연공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하냐, 즉 연수, 학력, 면허, 연령,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기본급이 설정되는데, 장점은 우리가 질서 유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직에 대한 애사의식, 즉 충성심을 지속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연수만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기본급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사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장점. 근데 단점은 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조직을 빨리 떠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기본급이 설정되다 보니까 업무를 아주 소극적으로 최소한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서는 이 연공급이 우리가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연공급에서 우리가 직능급으로 바꿔가고 있는 도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연공급도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직무급. 직무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직무들의 상대 평가를 해서 우리가 그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설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업무 중심으로 하는 거죠. 업무 중심으로 평가해서 기본급 설정하는 것을 직무급이라고 그러는데, 장점은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나 작업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충실하게 그 작업 능력을 그만큼 향상해서 중요한 가치 있는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장점인데요. 단점은 여러분들 직무 가치 평가하는 것이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대 직무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관성 확보에는 연공급하고 직무급, 얘가 더 객관성 확보가 용이한 거예요. 우리가 연수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직무급은 우리가 직무평가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해서 설정하는 건데, 상대적인 평가할 때 우리가 평가자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공급에 비해서 객관성 확보는 좀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예. 우리 연공급의 단점은 객관적 설정, 우리 직무급의 단점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좀 어렵다는 거, 이거죠. 그 다음에 직능급으로 가세요. 직능급은 연공급과 직무급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직능급. 그래서 인적 특성, 그다음에 직무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본급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 직능급이 시험 문제 나왔다, 이런 경우에 요것도 요거하고 비교해 주세요. 요 연공급하고. 여러분들 연공급에 비해서 장점은 뭐냐? 능력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직무 특성이나 능력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업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단점은 우리가 이거보다는 이 업무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거 중심에 두시고 비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네, 부가급이라던가 복리후생, 요거는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임금관리 시의 주의사항도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상관리 또는 임금관리에서는 요 보상, 우리가 임금보다 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되는 요 보상에 대한 보상체계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요거 알아두시고, 압도적으로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기본급. 그래서 기본급 설정 방법을 고정, 변동. 고정급은 사람 중심, 직무 중심, 종합 중심,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리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요거 중심으로 분류하시고 기본급 종류 알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노사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직원운영도 들어간다 그랬고 결근 이직관리도 들어간다 그랬죠. 여러분들 노사관리도 유지관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노사관계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노사 간의 관계를 협조적인 관계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사 관계의 본질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노사 관계는 사실은 여러 가지 관계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협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대립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경제 관계, 사회 관계가 공존하기도 하고, 종속 관계이기도 하고, 대등 관계이기도 하고, 여러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협조 관계와 대립 관계를 보자면은, 우리가 대립 관계보다는 어떤 관계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냐?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노사관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립 관계라던가 종속 관계라던가 이런 관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관리를 우리가 노사관계 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협조적인 노사관계에서 나와 있죠. 노사관계 관리는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노동자와 사용자, 우리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됐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방법, 우리가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조적인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체 교섭 제도라던가 경영 참가 제도라던가 노사 협의 제도, 이런 걸 통해서 협조적인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이런 제도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노동자의 의견을 경영 관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종속 관계로 유지되는 것보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게 되면 우리가 협조적인 관계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는 이러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기능으로 넘어갔어요. 노동조합의 기능은, 그러면은 노동자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우리가 경제적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생활이 되도록 하는 우리의 경제적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은 또 서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상부상조하는 공제의 기능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법이라던가 또 국가에서의 어떤 노동에 관한 것 정책을 만들다라던가 이럴 때 참여하는 정치 기능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인 생활이 되도록 경제적 기능, 그 다음에 상부상조하는 공제의 기능, 또 정치에 영향을 주는 정책 기능,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네, 노사 분규의 대처 방안에서 나왔죠. 무엇보다 이 협조적인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갈등이 발생됐을 때, 즉 원만하게 이게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노사 분규가 발생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한가 해서 났는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내용은 일단 기본 수업 과정에서는 이 정도 다루도록 하죠. 다루고요. 우리가 문제 중에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6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6번 문제. 6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현재 간호관리료 몇 등급이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출제가 우리가 2003년, 2005년 이렇게 돼서 6등급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7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당시에는 답이 6등급이었지만 지금 현재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7등급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6번은 지금 현재 7등급이다. 이거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8번 보도록 하죠. 환자 분류 체계 중에 원형 분류 체계 맞는 것 이라고 그랬는데, 환자 분류 체계는 원형 분류라는 게 있고 요인 평가. 여러분들 환자 분류는 요인 평가가 있고 요인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 평가라는 게 있어요. 원형 평가라는 게 있어서 요인 평가는 우리가 환자를 분류할 때 간호 시간을 추정할 때 요인별로 우리가 요소마다 간호 시간을 추정을 해서 환자를 분류하는 게 요인 평가. 요 원형 평가는 환자의 특성을 광범위하게 기술해서 몇 개 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형 평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원형 평가에 속하는 게 뭐냐? 환자 특성을 쭉 기술하는 게 원형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는 거죠. 근데 투약과 처치 이외의 치료적 요소를 고려하는 거는 요인 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 들어가지 않고 디귿번에는 몇 개 군으로 분류해서 광범위에 기술한다. 이거 원형평가고 그 다음에 리을번에 요구, 몇 가지 요구의 대표적인 지표를 설정한다. 요거는 요인평가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우리가 원형평가에 대한 거고요. 니은, 니을이 요인평가에 대한 거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고 그랬는데 2번으로 하는 것이 요게 답에 맞는 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으로 수정해 주시고 수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23번으로 갑시다. 23번. 우리 23번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협력해서 환자 간호하는 방식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그랬죠. 23번에서는 답이 4번으로 돼 있어서 4번도 맞지만 2번도 맞습니다. 4번, 2번 다 맞거든요. 여러분들 팀을 이루어서 간호하는 게 팀 간호인데 팀 안에는 전문가, 비전문가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팀 간호법도 답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팀으로 간호하되 입원할 때부터 담당 그 팀이 있으면은 퇴원시까지 한 팀이 쭉 간호하는 거를 모듈 간호법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팀이 담당한다라고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 비전문가 협력해서 간호하는 거는 팀 간호, 모듈 간호 다 맞는데 만약에 그 1차 간호법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한다는 얘기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4번보다는 요거는 2번으로 보는 게 정답에 더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23번은 요거는 2번으로 보는 게 답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번으로 좀 수정해 주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예, 더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